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제 권리와 주체, 그리고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권리의 주체, 객체 살펴봤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 시간 그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보았던 내용이 있죠. 이제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봅니다. 자, 권리의 주체에서요, 이제 자연인이나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뭐 자연인,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연인,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X 부동산, 이 부동산, 이게 물건이 되겠죠. 물건, 토지나 이제 건물이 되겠죠.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권리의 주체가 이제 그 권리의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권리를 다루게 되는데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그 주체가 이 객체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매. 그래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라고 했을 때요. 갑이 소유하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뭐 계약,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이러면은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이제 X 부동산 10억 원에 대한 이제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을은 갑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갑은 을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달라라는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떤 행위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자, 채권행위를 통해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제 채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행기에 갑이 을한테 X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겠죠.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을은 비로소 X 부동산에 대한 물건에 대한 권리, 그 물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플러스해서요, 물건에 대한 권리는 대의세적 권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이기 때문에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등기를 해야 되고요. 동산이면 이제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이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등기나 인도 등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이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갑은 이제 물권, X 부동산에 대한 물권,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채권, 채무, 물권, 이런 권리 관계를 다루는 것이 민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물권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매매를 통해서 이제 을과 갑은 채권이 발생을 하고요. 또 물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서 을에게 이전이 되면은 을은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갑은 권리가 소멸하게 되고요. 자, X 부동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권리의 주체가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쓰면 권리의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권리의 변동이 생깁니다.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발생, 그 다음에 변경, 소멸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요, 이제 권리의 변동에 대해서 봅니다. 즉, 권리의 주체가 그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리의 변동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권리의 변동은요,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죠.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랬을 때 매매는 채권행위죠.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통해서 채권이 변동되고요. 소유권 이전 행위는 물권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물권행위. 자, 그럼 이렇게 채권행위나 물권행위 이런 것들을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원래 개념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의사 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이제 법률 요건,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매매도 법률행위고 소유권 이전 행위도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 X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려고 하지 않았으면은
갑과 을 사이에 이런 채권이 발생하지 않겠죠. 채권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행기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물권이 변동되지를 않았겠죠. 즉 이렇게 갑이 팔려고 했으니까 을이 살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요, 쉽게 말하면 의사대로 어떤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개념을 묻는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막연하게 법률행위란 그냥 원래 의사대로 그냥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개념적으로 어려우면요, 그냥 매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또 법률행위는 이런 매매와 같은 것은요, 갑과 을의 의사의 합치, 즉 X부동산 10억 원에 대한 그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매매 이런 것들을 또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계약 이런 것들이 다 법률행위다. 계약의 대표적인 것은 매매계약도 있고 또 임대차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법률행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률행위는 이렇게 채권을 변동시키는 채권행위가 있고 물권을 변동시키는 물권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죠. 법률행위. 자,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요, 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권리 변동이라는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법률 요건에는요, 이렇게 법률 행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의 규정.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속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상속은 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상속권, 그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가 변동,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상속을 받으려고 해서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에게 법에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권리가 변동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됩니다.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던 부당이득이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요, 개별 규정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총칙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 규정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그때 개별 규정에 따라서 이제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지 총칙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민법 총칙에서는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다루지를 않고요. 다만 가장 대표적인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멸시효, 그거 하나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시효는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제 한 1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권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됩니다. 권리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을 우리 민법 총칙은 소멸시효 하나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 행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 자, 그래서요, 이제 법률 행위를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자, 책을 보시면 3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권리 변동에 의해 가지고요, 권리 변동이랑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 권리 변동은 일정한 원인에 의한 효과가 되기 때문에 법률 효과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 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 원인들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률 요건 밑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있죠.
그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민법 총칙편에서는 이제 법률 행위와 소멸시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중에서 이제 소멸시효 이 두 가지만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먼저 법률행위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을 깊이 있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원칙적으로는 권리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자, 넘기시면요, 이제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 안에는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래요. 예를 들면, 갑이 이제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갑이 X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겠다라는 이제 청약을 먼저 하는 거죠.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다. 내가 X 부동산 10억 원에 살게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이제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이제 성립시키죠. 법률 행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청약의 의사표시나 승낙의 의사표시는 이런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실들일 뿐인 것이죠. 청약만으로 권리가 변동되지도 않고 승낙만으로 권리가 변동되지도 않고 두 개가 모두 존재하고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만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의사표시는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이제 필수적 요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법률 사실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 이렇게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의사표시는 일정한 의사, X 물건을 10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자체가 의사에 의한 권리의 변동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표시 자체는 법률행위가 되지 않고 그냥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사실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법률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요.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권리가 변동되게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요,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과 이제 효력 요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법률 행위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법률행위에서 권리가 변동된다라고 했을 때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가지고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념시켜 보면은요.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라는데 이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요. 법률행위의 종류를 몇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양가를 1번 보시면 이제 단독행위가 있죠.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이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이게 법률행위가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이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것은요, 우리가 취소,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미성년자였을 때요. 자, 갑이 미성년자이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요. 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법률행위를 했으면은 그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발생했는데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있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요.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
원칙적으로 이제 유효했던 계약이 취소의 행사에 의해서, 취소라는 어떤 법률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했던 권리를 이제 소멸시켜 버리겠죠. 소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라는 행위, 취소하는 행위도요, 법률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취소를 하는 거죠.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멸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취소도 법률 행위가 되는데, 이 취소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승낙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승낙 없이 그냥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는 다시 둘로 나눠요. 자, 단독행위에 있어서는요, 자, 갑이 취소를 할 때요. 자, 을의 승낙은 필요 없지만 최소한 을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는 도달은 해야 되겠죠. 을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취소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겠죠. 을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취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런데 또 일정한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자,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갖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버립니다. 자, 소유권 포기 의사를 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소멸하게 돼요. 자, 이때 소멸할 때 누군가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나의 포기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면은 이러한 단독행위를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보시면은요. 자,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단독행위는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최소한 승낙은 필요 없어도 도달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씩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그 종류는요, 그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도요, 정관 작성행위가 이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되는데, 그 설립자가 혼자서 그냥 골방에 가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서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재단법인 설립하겠다라고 정관 작성을 해놓는다면 누구한테 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고요. 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유언이 있죠. 유언도, 유언장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골방에서 자기 혼자 유언장을 쓰는 거죠. 자, 쓴 다음에요, 누구의 승낙받을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유언장을 쓴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죠. 승낙도 필요 없고 누군가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방금 설명했던 뭐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형만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했는데요. 자, 넘기시면은 법률행위의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 자,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매매라고 하는 계약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바로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 그래서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구를 하고요. 다만 그 2개 이상의 의사표시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서로 대립된 의사표시죠. 한 사람은 판다, 한 사람은 산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대립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만이, 합치가 돼야 되겠죠. 갑이 X 물건 팔겠다는데 을은 나는 X 물건 싫다, Y 물건 사겠다. 이러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 2개 이상의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이제 법률행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이 되는 것이죠.
양가로 3번은요, 이제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합동행위라는 것은요, 일단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구를 합니다.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요구하는데, 그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요, 서로 대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동행위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우리가 앞에서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A, B, C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자, 정관을 작성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갑이라는 법인을 만들 것인지 A와 B와 C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합치가 이루어져가지고 갑이라는 법인을 만드는데 그 의사는 어떻습니까? 서로 대립되는 의사가 아니죠. A도 갑이라는 법인을, B도 갑이라는 법인을, C도 갑이라는 법인을 만들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대립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따라서 사단법인에요. 정관은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정관이라고 쓴 다음에요. 정관이라고 쓴 다음에 동일한 내용을 쭉 정관에 이제 목적 적고 쭉 정관을 쓴 다음에 여기다 어떻습니까? A, B,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도장 찍고 도장 찍고 도장 찍고. 그러니까 A, B, C의 의사는 다 동일한 의사가 되는 것이죠. 자, 2개 이상의 의사가 서로 동일했을 때 의사표시가 동일하면 이때는 이제 이것은 사단법인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자, 합동행위는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단 하나만 합동행위다. 계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갑은 을한테 판다라고 하고, 을은 갑한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립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동일한 의사냐, 대립된 의사냐, 따라서 계약과 합동행위를 구별합니다. 자, 이렇게 법률행위는 그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단독행위, 이제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는데요.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이제 일방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일방 의사표시가,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요. 그 의사표시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면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 이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의 다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이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승낙이 필요하면 이제 계약이 되는 거고요.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방의 의사표시가 있는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승낙이 필요 없이 바로 그 일방의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다만 승낙은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의사표시가 최소한 상대방에게 도달은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대부분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고요. 자, 상대방의 승낙도 필요 없고요. 그 일방의 의사가 더 이상 또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승낙 필요 없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다. 도달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그 유형을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유언, 뭐 소유권 포기. 그 이외에는 대부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으면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상대방 승낙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는 대부분이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나니까요. 그 이외에는 없으니까 그렇게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구별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의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도요, 서로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행위. 이런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제 물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 이전 행위는 물권 행위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제 물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계약 그러면은요, 채권 계약만을 일반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물권 계약을 물권적 합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계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물권적 합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그 자세한 내용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요. 자, 그러면 이때요, 이 채권 행위요.
채권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행을 해야 될 의무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행의 문제. 이렇듯 그 다음에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 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 행위는 다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채권 행위는 모두 의무 부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의무 부담 행위 보시면은요. 일정한 급부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 행위로서요. 제 채권 행위는 모두 의무 부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무 부담 행위를 단순히 그냥 채권 행위라고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채권 행위는 항상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에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3월 1일 날 하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3월 31일 날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요. 갑이 반드시 X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되느냐 이거죠. 자, 소유권, 소유자여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3월 1일 날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소유자는 A였을 때요. A가 현재 소유자인데,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이 A와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매를 할 수가 있죠. 전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 자, 나중에 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는요, 3월 31일 날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이때 매매 계약만 우선 해놓고 3월 31일까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3월 1일 현재는요,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은 3월 31일 날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때까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도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매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기 전에 바로 전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매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런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요, 밑에 보시면 처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사람에게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가로 2번 보시면 처분행위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이런 물권행위요. 자, 물권행위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제 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습니까? 자, 갑과 을 사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더 이상 둘이서 만날 일이 없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우리는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라고 한다고 하면 이때 이행의 문제를 더 이상 남기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을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자,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를 하게 돼서 소유권을 넘기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권행위가 대표적인 이제 처분행위가 되는데요. 이 물권행위 이외에도요, 뭐 채권 양도라든지 채무인수 이런 것들도 처분행위에 해당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그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권행위다. 요 정도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때는 갑이 소유자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물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갑이 물권자여야 됩니다. 즉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처분권자에게 처분자에게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이렇게. 자, 채권행위는 항상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의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처분권까지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 매매를 할 때 소유권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이런 물권행위를 우리는 처분행위라고 하고요.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처분권.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법률행위는 이제 법률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요. 지금은 개념적인 내용들이 다소 좀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뒷부분을 하다 보면은 요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니까 구체적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출연행위라는 것이 있고 비출연행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재산권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출연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재산을 출연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요, 갑이 이제 을에게 X 부동산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을 하게 되면 갑은 X 부동산만큼 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을은 그만큼 재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출연행위가 됩니다. 자, 이에 대비해서 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억 원을 갑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10억 원이 감소하고 갑이 10억 원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도 출연행위가 됩니다. 자, 이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요, 이제 보통 우리는 출연행위를 다루지만은 비출연행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재산을 감소시키되 누군가의 재산이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는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행위는 반드시 출연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 같은 것은 출연행위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출연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출연행위를 이제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때 갑과 을의 서로의 출연행위요. 그러니까 갑이 X 부동산을 출연하고 을이 10억 원을 지급하는 출연행위가 서로 대가적이면요, 이것을 우리는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이 유상행위가 계약이었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유상행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말합니다.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출연을 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으면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대가를 받으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상행위가 되는 거죠. 또 무슨 물건을 빌릴 경우에도요, 사용료를 지급하고 물건을 빌립니다. 그럼 이것도 유상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물건을 수리해 주는데 수리비를 받으면서 수리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유상수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대가가 있으면서 대가에 반대하여 출연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대가적 급부에 반대해서 출연행위가 이루어지면 서로의 출연이 서로 이렇게 대가적 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유상행위라고 해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갑이 만약 을한테요, 10억 원을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X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자, 이러면은 대가가 없이 X 부동산에 대한 출연행위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가 없는 출연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무상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리해 줄 때도 공짜로 수리해 주면 우리는 무상수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과 무상은요, 어떤 출연행위를 함에 있어서,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금전적, 재산적 출연만, 어떤 물건에 대한 출연만 출연이 아니라요,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이런 것도 출연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에 대가가 있는 출연행위가 있으면 이런 출연행위를 우리는 유상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가적, 출연이 서로 대가적이면 우리는 유상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는 대표적이요, 이렇게 대가가 있으면서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행위가 될 것이고, 이런 대가 없이 X 부동산을 넘겨주는 증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무상행위가 됩니다. 무상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에 대한 이제 구별이 있고요. 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유상행위가 중요하게 되겠죠. 공짜로 주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대가적이었을 때 항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매매, 요게 이제 대가적인 이제 출연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상행위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유인행위와 무인행위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요.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출연행위입니다. 10억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출연행위가 되는데, 자, 이런 출연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행위는 매매라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출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때 이게 출연행위의 원인, 이 출연행위의 원인, 소유권 이전행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바로 또 매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매매 자체에는 하자가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행위 자체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의 자체에는 하자가 있었을 때요. 자, 그러면은 매매의 자체가 취소나 무효가 됐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행위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행위도 무효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어떤 출연행위는 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 출연행위에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에 하자가 있으면은 이 출연행위도 당연히 그 하자를 이어받아서 무효나 취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출연행위가 그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유인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연행위가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는 행위를 유인행위. 그러나 일정한 행위는요, 어떤 출연행위가 그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출연행위를 무인행위라고 합니다. 무인행위. 그래서 민법상의 대부분의 행위들은요, 원인행위에 대부분 다 영향을 받는 유인행위가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이제 그 개별적인 행위들을 다루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추상적인 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 대표적인 것은요, 이제 매매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은 주로 이제 매매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자, 그러면 매매는 대표적인 이제 유상행위면서 계약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았고요. 34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런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런 법률행위, 여러 종류의 법률행위가 있고,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제 권리가 변동된다라고 했을 때요, 매매행위만 있으면 무조건 권리는 변동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행위가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법률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외형을 갖춰야 돼요. 자, 우리가 매매계약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됐죠.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을 할 때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요. 자, 매매계약서가 이렇게 생겼죠. 자, 맨 위에는요,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X 물건을 10억 원에 판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맨 밑에는요, 밑에는 누가 누구한테 파느냐 해가지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을 적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판다. 요 내용은 최소한 들어가 있어요. 만약 여기 중에 하나라도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즉,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매매라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공란이 생겼을 때. 자, 이렇듯요. 이렇듯 매매계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어떤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어야 법률의 효력, 법률행위의 효력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으로는요, 먼저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성립 요건으로서. 두 번째 법률행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얼마에 파느냐. 이것이 바로 당사자들이 또 매매를 하게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목적.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의 내용. 목적 내용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있으면 법률행위 성립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어떻습니까? X, 10 쓴 다음에 갑 이름 쓰고 을 이름 썼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자, 법률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요. 갑과 을이 X 물건의 10억으로 사겠다, 팔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표시. 서로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계약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갑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을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갑이 팔겠다고 했구나, 을이 사겠다고 했구나 라고 하는 외형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 번째로 이 당사자들이 그 목적에 대해서 사겠다, 팔겠다라는 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표시.
물론 이때 계약이었을 경우에는요, 그 의사표시가 이제 2개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 그 대립된 의사표시가 이제 합치도 필요하게 되겠죠. 합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가지가 이제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약서가 이렇게 X 뭐 10억 원, 그 다음에 갑 이름, 을 이름 도장 찍혀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권리, 채권 채무가 또 발생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앞에서 보았듯이 이 당사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연인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자, 죽은 사람인 경우에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당사자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권리 주체 시간에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갑과 을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5살 먹은 애예요. 5살 먹은 애.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X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새우깡 몇 번인지 사줬더니 그냥 거기다 사인을 했어요. 자기 이름 써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사인까지 했어요. 꼬마들이 자기가 사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법률행위 시간에 권리의 주체 시간 했던 거죠. 권리의 주체 시간에. 당사자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라면 있어서는 적어도 어떻습니까? 당사자에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의사 능력이 있는 15살 먹은 애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다. 계약을 했다. 라고 해서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취소할 수가 있죠. 취소하게 되면은 완전 유효하게 권리가 변동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따라서 권리가 완전 유효하게 변동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한 거죠. 행위 능력. 그래서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3가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을 경우에만 완전하게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자, 요 내용들은 우리가 권리의 주체 시간에 하나하나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를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요건으로서 목적입니다. 목적. 이제 요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X 물건 15억 원. 자, 여기 목적이 어떻습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 객체, 구체적인 특정된 권리 객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그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특정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의 내용, 그 목적에 특정돼 있었을 경우에만 그런 경우만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목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면 그 구체적인 그 내용에 따른 권리가 발생할 수는 없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억 원의 을한테 물건을 팔면서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서에는요, X 부동산을 팔게 되면 X 부동산의 뭐 지번 이런 것들, 소재 지번 이런 것들 자세히 기재하게 되는데 갑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야, 내 땅 10억 원에 팔게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어. 네 땅 10억 원에 살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요, X 토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가지고 있는 X 토지를 의미하겠지. 라고 해서 X 토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성립시키면 됩니다. 확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이 X 토지, Y 토지, Z 토지, 3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이 내 땅을 팔겠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X를 팔겠다는 것이냐, Y를 팔겠다는 것이냐, Z를 팔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X, Y, Z 전부를 팔겠다는 것이냐 확정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X, Y, Z 중에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이 확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확정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그 법률행위 내용이 어떻습니까?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확정과 관련돼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방금처럼요. 내 땅 이렇게 했으면은 무조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만 또 볼 수는 없어요. 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자, X 토지는 한 1억 정도 되고요. Y 토지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Z 토지는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10억에 팔았다라는 것은 갑은 X 물건을 팔겠다라는 의사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을도 Y, 그러니까 아니죠. 갑은 Y를 팔겠다는 의사로 볼 수가 있고, 이때 을도 이것은 Y를 사겠다는 의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억짜리를 10억 원에 살 리가 없고요. 100억짜리를 10억 원에 팔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내 땅이라고 했을 때 뭔지 특정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무효다.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보는 거죠. 내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요. 확정될 수가 있다면은 그 해석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으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오히려 확정될 수만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또 부합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확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해석을 한번 해보고요. 이 법률행위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될 수 없으면은 비로소 그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가요,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확정과 관련돼서 법률행위 해석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확정이 됐어요. 자, Y 물건으로, 그러니까 X 물건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해보죠. 근데 실제로 계약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시키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확정이 됐는데요. 자,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X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에서요, 이 토지를요, 사실은 2월 25일 날 수용을 해버렸어요. 수용한 땅이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토지는 수용이 안 된 줄 알고요,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자, X 토지로 확정은 되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이미 수용한 토지이기 때문에 갑은 3월 1일 날 그 매매 계약 당시에요. 이미 어떻습니까?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넘겨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했다는 을한테 채권을 인정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인정해줘봤자 어차피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확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확정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요. 가능해요. 가능한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저렇게 수용도 되지 않았고요. 이제 가능합니다. 자, 가능하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가능하면은, 다시 말해서 수용을 안 된 상태예요. 수용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능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돼서요. 만약에 저 토지가요. X부동산의 토지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였을 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는요. 부동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투기구역을 말합니다. 투기가 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그런 곳에서는요, 국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요, 토지거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소유권을 넘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능은 하지만은 허가가 없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허가를 얻어서 매매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키라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매매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허가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 계약. 그런 매매 계약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민법이라든지 법에서 민법을 포함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 그 규정들을 위반했을 경우 법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서까지 권리 의무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하지 않으면요. 이런 적법성이 없으면 이런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적법해야 되고요. 그런데 모든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들을요. 다
다 이런 것들을 금지 규범으로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법이 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미처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로서 이렇게 금지 규정을,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로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법에서 금지를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미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금지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금지 규정이 없으면은 일단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이렇게 적법하다고 하더라도요. 비록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가 됐을 때요.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었을 때는 비록 구체적으로 법을 통해 가지고 금지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까지 반사회적 행위까지 그런 행위에 따른 권리의무를 인정해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비록 법을 위반하지는 않아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타당성이 없는, 즉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또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또 효력을 갖춰야 돼요. 법률행위의 내용이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이제 권리 의무가 변동돼서 구체적인 권리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서 이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갑이 우리한테 X 부동산을 10억 원에 이제 팔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갑이 우리에게, 이것을 10억 원으로 팔아야지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요. 10억 원으로 팔겠다는 그 의사를 이제 표시하는 행위가 있겠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의사 표시를 줍니다. 그래서 갑이 우리한테 10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10억 원에 팔겠다고 표시를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 물건을요, 10억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계약서에 쓰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보통 한글을 사용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데 계약서에다가 굳이 아라비아 숫자로 쓰다가 공 하나를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억 원에 팔 의사를 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표시는 어떻게 했느냐? 1억 원으로 판다라고 표시를 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이제 불일치합니다. 자,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에 구성되어 있고 완전한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을 때 그때 의사 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자, 그러면은 공 하나 실수로 빠뜨렸다고 해서 갑이 X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려고 했던 것을 1억 원으로 팔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갑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적 요소로서요. 법률행위는 그 의사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 의사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인데 이런 식으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의사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요. 의사표시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가 이제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일치가 돼야 되고요. 자, 일치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그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사기나 강박을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권리 변동을 인정하게 되면 의뢰인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갑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도 이럴 때도 그 배매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기 강박을 한 사람은 이득을 얻게 되고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사기 강박을 한 경우까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까지 공권력, 법에 의해서 보호해줘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그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요, 하자가 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기나 강박을 말합니다. 이런 사기나 강박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완전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완전하게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만약에요, 이 권리의 변동을 위한 이런 법률행위의 이런 효력 요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흠결이 되게 되면요, 하나라도 흠결이 있게 되면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진 않고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든지 또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따라서 무효나 취소가 되기 때문에요,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이런 요건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자, 여러분 35페이지 보시면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들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갑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이 이제 충족되지 못했을 때, 하나라도 흠결이 생겼을 때 그 효력들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다른 이후에 이제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37페이지 보시면요, 법률행위의 목적. 자,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권리의 주체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는 않고요. 지금 목적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씩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 순서대로 다루게 되는데, 먼저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돼서 그 법률행위 목적이 일단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그때만 자, 권리가 완전 유효하게 권리가 이제 발생, 변경, 소멸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보시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목적이 확정성에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때 확정과 관련돼서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하면은 법률행위 해석을 하고요.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될 수 없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무효가 된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38페이지 보시면은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돼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자세히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3에서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4 보시면은 오른쪽에 또 나아가 적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법해야 된다. 그 적법성과 가능성에 대해서요, 밑에 설명들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설명들은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하니까 그냥 의미만 좀 보시면 됩니다. 가능, 적법. 이 가능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법률행위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매 이것을 채권행위를 주로 말하는데요. 만약에 2월 25일 날 수용이 됐으면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수용이 돼가지고 불능이 된 겁니다.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능이 된 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불능인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돼요. 그러다 만약에 수용이요, 3월 15일 날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자, 이때는 계약을 성립된 이후에 수용이 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계약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불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이렇게 불능이 됐을 때만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적법성 이렇게 있죠. 적법성.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로 이제 적법해야 된다는 거죠. 적법. 이제 적법성과 관련돼서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 강행 규정은요,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는 거죠. 법의 규정들은요, 반드시 지키지 않아야 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자, 이런 임의 규정은요,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건 어차피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권리가 변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제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런 것들까지 그 위반 행위까지 권리 변동을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제 무효가 된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5 보시면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요 개념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 요 내용 하면서 의사표시에 관련된 다른 요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